자, 이제 2교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그건 아니에요. 네, 수업하려니까 그 피곤하네요. 아. 2교시도 유익하고 재밌는 수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교시 이제 금 마무리 하느라고 1교시에 던졌던 질문이 생각이 안 날 수 있는데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앞에 시간을 마무리했었죠.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께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환경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데 공유지의 비극이 왜 이렇게 많이 언급이 될까요? 좀 댓글 다녀보세요. 네. 뭐라고 하셨죠? 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은가요?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역시 준비된 안재정 선생님. 질문만 다시 한번 해주세요. 공유지의 비극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왜 그런지 선생님 생각을 여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공간적인 면에서 지구랑 많이 유사하다. 공유지라는 그런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이나 지구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적 특징이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아마 비유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또 그 공유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제시할 수 있는 해결책들 또는 문제점들, 이것 또한 지구도 공유지라고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 해결책들 뭐 이런 거랑 또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비유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 공유지를 지구로 보고 그 지구에서 비극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공유지라는 비극의 어떤 예시, 개념을 사용해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공유지의 비극을 말할 때 목초지의 딜레마라는 예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딜레마라는 것은 선택지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어느 것을 택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의미하게 됩니다. 좀 더 쉬운 우리말로 표현하면 궁지에 몰렸다. 그래서 목초지가 궁지에 몰렸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목초지의 딜레마를 보면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을 써놨는데 공동 소유의 목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농가는 이곳에서 소를 기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각 농가에서는 그곳에서 그 공동 목초지에서 자신의 소를 가능한 많이 기르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 목초지에는 한계가 있어서 100마리 이상의 소를 기르면 그 목초지가 재생되지 못하고 황폐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때 소를 추가로 예를 들면 1마리 키울 것을 2마리, 3마리로 키우는 것은 개인의 이익으로 몫이 돌아가지만 황폐해진 거에 따른 비용 부담은 전체 농가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개인은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소를 더 기르게 되고 목초지는 황폐해지는 상황을 들어서 목초지의 딜레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비슷한 예로 어획량, 바다에도 한정된 물고기가 있겠죠. 그래서 그 어획량 규제나 저녁값을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 내가 더 비싼 것을 먹어도 비싼 거에 대한 저녁값은 친구랑 나눠서 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상황에서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트할 때 비싼 거 시키는 것도 공유지의 비극 같은 거.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 공동체일 수 있으니까요. 네. 그거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도 공유지의 비극이 종종 일어날 것 같아요.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일어나는 공유지의 비극이 좀 있었나요? 예를 들면 화장실 갈 때 화장지 같은 거. 맞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지가 없는 비극이잖아요. 두 번째는 비극 상황이고, 또 이제 학급 화장지 같은 거 이제 학교에서 제공을 하는데 일부 학생들이 이게 이제 자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많이 이렇게 둘 말아 갖고 가도 규제하는 사람도 그쵸. 없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되게 빨리 이렇게 그 자원이 소진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비극이 학교에서도 종종 일어나죠. 그렇죠.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이런 공유지의 비극은 빈번하게 조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유지의 비극이
자원에서도 일어나는데요. 공유지의 비극이 왜 일어날까요?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사례들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으로 인해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1교시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질문을 드렸었죠?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라는 특성을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누구나 이용 가능한 특성은 여기서 보는 배제성이라는 것입니다.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자원을 소비할 수 없도록 하는 속성인데요. 하지만 공유지는 여기 위에 보는 것처럼 배제 불가능성,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자원을 소비할 수 없도록 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는 첫 번째 특성이 되는 것이죠. 너는 돈을 안 냈으니 이거 쓰지 마 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배제 불가능성인 것이죠. 또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경합성이라는 것입니다. 경합성은 한 사람이 특정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은 덜 소비해야 하는 특성입니다. 어떤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쓰면 다른 사람은 조금만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경쟁 그런 거랑 비슷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있어서 한 사람이 먼저 선점을 하게 되는 거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등의 특성이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되게 이번 시간에 되게 핵심적인 표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이것도 이 표도 어떤 걸 하기에 잘 구성되어 있는 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은 배제 불가능성, 경합적인 특성을 가진 자원과 서비스에서 나타납니다. 이러한 것을 공유제 혹은 공유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다룬 자연환경이 이러한 공유제이거나 혹은 공유제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 외의 부분에 따라서 살펴보면은 배제가 가능하고 경합적인 것은 사유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배제가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것은 자연 독점이라고 불리는데요. 일정한 범위 안에 소속한 사람들만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비경합적인 특성에서 자연 독점이라고 지칭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같은 것이 있는데요. 케이블 TV는 어디에 연결해도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돈을 지불한 사람들만 케이블 TV를 볼 수 있게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배제 가능하고 비경합적인 것인데요. 이것은 공공재라고 하는데 국방 서비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른 자원이나 서비스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유지 비극이 일어나는 특성이 이러한 특성이다 정도 알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처방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공유지의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그런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신 것이 있었을까요? 일단 뭐 학교 표지 같은 걸 예를 들면 반장을 무서운 애를 뽑아요. 네. 함부로 못 끊어. 반장의 허락을 받고 휴지를 끊어갈 수 있도록 일종의 관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선생님이 개입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배급을 하는 그쵸. 거죠. 일정한 방식으로. 네. 독점하지 못하고. 3칸씩. 3칸씩 사용하도록. 네. 이렇게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한 처방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은 약간 전통적인 처방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 혹은 시장제도, 사유재산권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인데요.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방식이 예를 들면 뭐 반장이 관리하는 방식, 선생님이 관리하는 방식 등일 거고요. 그리고 시장제도나 사유재산권을 설정하는 방식이 휴지를 3칸씩 분배한다. 그래서 한 사람당 3칸의 사유재산권을 주는 것 등이 이제 전통적인 처방 방식이겠죠. 이러한 처방 방식은 조금 더 큰 규모의 단위, 국가적인 단위, 세계적인 단위에서 작동을 하는 방식인데요. 대안적인 방식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안적인 방식은 조금 소규모의 단위, 지역 혹은 공동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직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학급 내에서는 이런 대안적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자치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것을 대안적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적 방식을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들이 필요한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거나 상호 간의 감시를 한다거나 갈등 해결 장치를 두는 등 8가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선생님이 이제 오른쪽에 자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오늘 수업을 마치고 각자가 읽어보고 그리고 나중에 혹시 학급에서 혹은 주변에서 공유지 비극이 일어났을 때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거를 또 잘 읽어보면 도움이 되겠죠? 될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이 아마 이렇게 딱 봤을 때 구분은 나름 명확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거를 사례와 접목해서 이해하는 거는 좀 되게 어려운 일 같아요. 그렇죠. 개념적으로 구분하는 거랑 또 실제 상황 속에서 적용하는 것은 조금 연결이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정통적인 방식의 처방과 대안적인 방식의 처방이 있고 대안적인 방식의 처방은 소규모 단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물 자원에서 시작해서 공유지 비극까지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먼저는 개인의 관점과 사회적 관점이라는 차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초지 비극에서 보았듯이 개인적 관점에서의 최적의 선택이 사회적 관점에서는 공유지의 비극을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떠한 결정이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다르고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때 개인적인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는 우리의 사고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나 자신만을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결국 사회적으로는 최적의 선택이 아니었고 그 피해는 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개인에 대한 경계를 조금 더 공동체, 사회, 국가, 세계적인 수준으로 확장시키면서 우리 의사결정의 기준을 달리하는 것이 사회적 최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각자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가요? 네, 들었을 때는 네. 잘 모르겠고 여러 번 듣거나 좀 아까 8가지 방식을 좀 잘 생각해 봤을 때 좀 이해가 될 만한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의 선택들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려주실 수 있나요? 네. 지금 나중에 판토마임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 이 설명을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경합성에 대해서 언급했었죠. 이게 개념적인 거라서 경합성은 무엇이라고 했었는지 다시 설명을 하면 한 사람이 특정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덜 소비하는 특성이었습니다. 이 특성이 왜 나타날까요? 아마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겠죠. 아까 안재정 선생님께서 목초지를 지구와 비교했듯이 지구는 한정된 자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를 우주선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지구라는 우주선 안에서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주선에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주선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을 그동안 우리가 다소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인류는 자원을 소비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원을 소비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리고 자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문명의 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자원의 소비 속도 또한 빨라졌다. 그리고 더 많은 자원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인 거죠. 밑에 그림과 같이
인류의 문명 시간을 30분으로 나타냈을 때 수렵 채취가 29분 51초, 그리고 농경 생활이 8초, 그리고 산업혁명은 1초라고 하네요.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한 1, 200년간 시간을 거쳤는데 그 시간은 더 짧은 것이죠. 근데 사용하는 에너지를 현대인과 비교해서 봤을 때 수렵 채취에는 100분의 1로 사용했고 농경 생활에는 50분의 1,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에는 3분의 1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수렵 채취 시기보다 현대인들은 1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농경 시대보다는 50배 더 많은 에너지, 산업혁명 시기보다는 3배 정도의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지 참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네, 부분인 것 맞습니다. 우리가 재생 가능 불가능한 에너지, 특히나 화석연료를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화석연료를 기반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구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수요 중에 81%가 화석연료라고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에너지를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반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화석연료는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이죠. 그래서 한정된 주어진 화석연료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석유, 화석연료의 그런 공급의 차질을 빚으면서 두 차례 석유 파동이 있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1년에 4배 이상의 가격이 폭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정된 화석연료와 관련해서 피크오일 그리고 가채연수라는 용어랑 연결이 되는데요. 피크오일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소비량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지나가면 더 이상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는데 우리의 소비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시점이어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을 들 수 있겠죠. 또 하나는 가채연수인데요. 피크오일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현재 상태로 향후 몇 년간 생산이 가능한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석연료가 기후변화와 직결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새로운 개념인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태울 수 없는 탄소는 탄소 배출도 앞서 언급한 조절 서비스의 기후 조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배출할 수 있는 한정된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양을 우리가 나눠서 배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장된 화석연료가 있지만 탄소 배출량 자체도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그동안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탄소 배출을 할 수 없어서 매장량은 확인되었지만 태울 수 없는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것이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조금 이해가 괜찮을까요? 뭐 지구가 이제 다층계 우주선적인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계속 도는 거죠. 네. 도는 거고 이제 배출을 생태계 서비스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 속도가 배출되는 속도에 비해서 훨씬 느리기 네, 맞습니다. 때문에 이제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석연료 자체도 한정되어 있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탄소 배출량 역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자원 고갈 뿐만이 아니라 탄소 배출량이라는 한정된 그런 서비스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그리고 조절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준비해 왔겠죠. 우주선 지구호에 사는 인류들의 대응은 바로 자원순환이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이 지구선 우주호에 살아가는 우리의 숙명이었던 것이죠. 자원을 아예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자원 소비를 줄여서 절약을 하거나 버려지는 자원을 순환시켜서 다시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 중에 후자에 해당하는 자원을 순환시켜서 다시 이용하는 방법이 자원순환. 안 넘어갔네요. 네, 국가적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라는 것입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을 친환경적 경제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3R이라고 불리는 감량, 재사용, 재활용을 촉진하고 자원순환형 경제 사회 체계를 도모하고자 도입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3R은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자주 언급되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다루는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과 다른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오염자 원인 부담 원칙을 살펴보면 환경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이 원칙에 따라서는 폐기물 처리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 버릴 때도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 원칙에 따라서 최종 소비자인 우리가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생님? 일단은 소비자가 이제 그 물품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의 물품들이겠죠. 그렇죠. 전자제품 같은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염 원인자가 그걸 부담을 해서 뭔가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제품들 네,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그럼 생산자가 아예 생산할 때부터 이거에 대해서 책임 방식으로 이제 고려를 해라. 네.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 전 단계에 걸쳐서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경제 활동을 유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생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폐기물 발생량의 대부분이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결정이 되어서 생산자와 유통업자에게 처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 그리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전자제품 매장에서 샀을 때 그것이 배달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배달이 오는 유통 과정이 잘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물을 회수함에 있어서도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효율적인 회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 이유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폐기물 버릴 때 집에서 가구 버릴 때는 뭐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는 거에 비해서 네. 냉장고 버릴 때는 그냥 버리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재활용 의무 이행을 인증해 주거나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재활용 의무 이행 인증 제도는 우리가 뭐 기업들에서 여기서 의무 생산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들이 스스로 재활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활용을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재활용을 위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탁 업체들을 통해서 재활용 의무를 이행했다라는 그 인증서를 이렇게 받는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우리가 빈 병을 수거했을 때 돈을 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빈 병에 보증금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빈 병을 그냥 함부로 버리지 않고 특정한 자리에 이렇게 회수할 수 있도록 재활용이 더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우리가 자원순환을 위한 제도 정책으로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은 조금 머리를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정책이랑 뭐 사회 인식 뭐 이런 거랑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경제적인 인센티브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경제적인 유인이 없을 때 쉽게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과도 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공유지의 비급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원이 고갈되는 현상, 그리고 자원순환을 위한 노력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자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윤택함을 주고 있지만 그 본질적인 특성, 그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용의 한계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주선 지구에 살아가는 우리가 자원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까를 질문으로 남겨두는데요. 이 역시 설문지 두 번째 질문으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보고 또 참고해서 다음 주 수업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늘은 자원에 대해서 배웠고 다다음 주 한 3주 정도 뒤에 이제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면은 뭐 메일이나 여기 댓글이나 그리고 채팅창에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수업은 또 이것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도 숨가쁘게 1시간 이상 수업이 달려온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듣기에도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아마 다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많습니다. 압축적으로 이게 할 수밖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듣거나 이렇게 자료를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찌됐건 이렇게 이과 학생도 있고 문과 학생도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과목인데 굉장히 좀 제가 듣기에도 약간 좀 문과 지향적인 것 같아요. 사회과학적인 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과 친구들이 조금 고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드는데 뭐 그런 밸런스는 저희가 좀 조절을 또 해볼 수 이후에 있을까요? 좀 나오는 거에 좀 조절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까요? 네, 좋습니다. 수식도 좀 나오고 또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을 혼자 합니다. 네, 정말 제가 한 거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전학생도 만났고 또 여러분도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2주간은 저희가 라이브 수업을 못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동안 공백기가 있겠지만 잊지 마시고 오늘 인원이 30명이에요. 33명 이 중에 우리가 선생님 컴퓨터가 2대니까 2명 빼면은 31명. 베스킨라빈 31이 완성이 됐네요. 60개 치킨에서 베스킨라빈 31으로 준. 이거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오늘 60명 마지막 수업이어서 네, 목표 달성했으면 그럴게요. 뭐 좀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뭐 어쩌겠어요. 날씨도 좋고 다들 이렇게 어딘가에서 잘 이렇게 지내고 있을 거예요. 건강히. 벌써 인사하는 친구는 있네요. 아직 동네 동네씩 선생님 말도 안 끝나는데 벌써 안녕 계세요. 인사 너무 자기중심적이에요. 친구들. 우리 개인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공동체의 의사결정으로. 이런 공유제비.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사말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밌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연휴 때 너무 놀지 마시고 수능 공부도 좀 틈틈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할까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